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디세상병원에서 무릎과 스포츠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조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과 원장 유연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내과 원장님과 협진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보다는 고령의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 협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릎이 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병이나 드시는 약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희도 그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염려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오셔서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메디칼 클리어런스라고 내과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수치화하고 정리하는 협진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잡는데요. 그래서 제가 흔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이거는 골절 수술처럼 급하게 할 거 아니고 잘 끝나서 안전하게 잘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과적인 문제, 결국 내가 몸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대처하는 검사를 사전에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쉽게 드리지만 여러 가지 것들의 과정에 있어서 내과 원장님들이 하나하나 그걸 짚어주시고 이런 것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가이드를 주시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꼭꼭 씹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고,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에 있는 약물로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수술 전 위험도 측정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심초음파나 각종 검사들을 좀 더 유의 깊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왜냐면 굉장히 젊게 사시고 운동하시기 때문에 무릎이 나쁘지만 내가 수술 안 하고 한번 버텨볼 거야 하다가 80대 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수술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 정형외과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심장이나 폐 문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원장님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나요? 일단 수술 전 고령의 경우에는 영양학적으로 조금 잘 드시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나 폐 쪽 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수술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고요. 환자분들이 고령이 될수록 영양학적으로 조금 많이 마르시거나 빈혈이 심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혈압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 수술에는 조금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수술이 저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기로 가만히 누워서 받는 거지만 몸은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런 말을 저희가 듣고 준비를 하는데, 고령인 분들이 갑자기 100m를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몸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병원 오면은 어떤 약을 드시는지 많이 여쭤보게 됩니다. 그 나이 때 아무 약도 드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혈압 관련,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드물게는 갑상선 이런 약들을 드시거든요. 근데 특히 고혈압 관련된 약제에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다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없죠. 혈압이 높다고 해서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요. 입원하셔서 아무래도 긴장하시고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평상시보다 혈압이 좀 높게 측정되는 경우는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드시던 고혈압 약물 외에도 추가적인 약물 투약으로 혈압을 안정화시켜 드리고 수술 진행에 큰 무리가 없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은 사실은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에 금식을 하고 들어가는데 고혈압약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은 드시는 대로 잘 유지하시고 긴장을 최대한 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심장 관련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뇌경색이나 심장에 어떤 혈관이 막혔던 분들은 혈액에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약을 쓰지 않습니까? 혈소판 응고 방지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와파리딘 약도 있고 아스피린 제제 같은 걸 드시는데, 그런 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실 수술 전에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약물은 환자에게 지혈에 영향을 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스피린,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플라빅스와 같은 항혈소판 제제, 이런 경우는 보통 심장의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으로 인해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거나 거기에 준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드시고 계시는 약입니다. 이 약은 반드시 수술 전에 상담 중에 의료진에게 먹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되고요. 보통 5일에서 7일 이전에 중단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약물이지만
아시겠지만 완전히 기전이 다른 항응고제인 와파린이라든지 최근에는 와파린 다음 세대로 나온 새로운 항응고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중단을 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기저에 부정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끊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너무 일찍 끊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시는 것보다는 저희 의료진하고 상의하셔서 적절한 기간 끊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드시는 약물 중에서 은행잎 추출 약물인 기넥신이나 타나민 같은 경우에는 36시간만 복용을 중지하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 약물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는 것보다 약국에서 환자분들이 그냥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모르고 계시다가 수술 전날 오셔가지고 급하게 상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물들 역시 의료진에게 말씀을 미리 해주셔야 되는 약물입니다. 그럼 이런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수술 이후에 이 약물 다시 복용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날 그냥 드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수술 당일날은 보통 복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다음날 이제 금식이 완전히 해제되고 나시고 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분이 이제 지혈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통 수술 다음날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약물 복용을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그런 약물을 먹고 있다고 해서 이 약물들을 너무 오래 끊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입원해서 이제 헤파린으로 바꿔서 네네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계열의 항응고제들이 지금 잘 나와 있어서요. 그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중단하시고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처럼 수술 다음 날 보통 24시간 지나시면 바로 복용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드시는 약제를 감출 필요 없이 소상히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거를 이제 끊고 수술을 하면 안전하게 수술은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말씀 안 하시고 일주일 끊어야 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수술 일정을 잡았는데 오셔서 다시 퇴원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혈을 아무리 잡아도 물이 이렇게 막 스며 나오듯이 계속 나오거든요. 꼭 약제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적절하게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사한 부분인데 우리가 혼동되기 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이 꽤 큰 수술이고 바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심부 정맥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약물을 저희가 보통 복용을 하게 됩니다. 공고안에 따르면 수술 직후부터 이제 공고안에 따라서 약물을 복용하는데 저등급 별 위험하지 않는 분이 있고 위험한 분들에 따라서 약제를 따르게 합니다. 이 약제는 응고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제 피가 잘 흐르도록 하는 약제잖아요. 항응고제를 드시던 분들도 이 정맥 혈전을 유발하는 방지제를 드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큰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기존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도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추가적으로 투여해준 약물을 같이 드시는 게 더 안전하게 수술 후에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내가 당뇨가 있는데 이거 상처가 잘 낫지 않아 이런 사실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큰 수술이다 보니까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상시보다 더 잘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기존에 드시던 약물은 이분이 평상시에 드시던 칼로리에 맞춰서 보통 주치의 선생님께서 맞춰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드시던 식사 정도로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 직후에는 수술 후 통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부분들이 기존의 혈당보다 조금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혈당이 높았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수술 후 며칠이거든요. 단기간에 사실 혈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해서 수술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분이 너무 높다 하면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인슐린을 추가로 투여를 한다든지 약물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혈당 관리를 잘 해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고지혈증 약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수술하시면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내가 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약들을 또 갑자기 또 끊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고지혈증 약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갑자기 중단을 하면 반동으로 갑자기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당일만 금식하시니까 끊으시고 나머지 일정에는 그냥 드시는 거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 호르몬 약물 같은 경우에도 약알이 또 크지 않고요. 해서 수술 당일날 보통 혈압약처럼 물 조금과 복용을 유지하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시는 약을 좀 상세하게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고 뭐 고혈압약이나 우리가 갑상선약 이런 것들은 이제 아침에 같이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금식하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하시되 당뇨는 조절이 안 되면 그때 인슐린으로 좀 조절하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MTX라고 유마티스 환자들이 네. 드시는 약이 있는데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막 전공의 때는 그거 막 끊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그거 그냥 드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통증 조절하는 약을 굳이 추가로 쓰지 않고 유마티스 약만 저희가 드시는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MTX로 조절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다른 약제를 또 혼합해서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유마티스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받을 때 어떻게 좀 유념해야 될까요? 사실은 유마티스 관절염 약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좀 다양하고 그 중단해야 되는 그 기간이 좀 다양합니다. 환자분이 어떤 약물을 드시는지만 저희를 확인해 주시면 그 권고에 따라서 약물의 그 중단 기간을 좀 저희가 상세하게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뭐 크게 걱정 없이 알려만 주시면 잘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내과적으로 궁금한 또 내용이 있으면 원장님 다음에 또 모셔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